야, 쟤 진짜 시식 알바하고 있네. 우리 반 1등이 결국 이 꼴이라니 웃기다. 진짜 요구르트 좀 더 줘봐. 알바 아가씨 사진 찍어서 단톡에 올려야겠다. 완전 대박이다. 한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모범생. 모두가 인정하던 엘리트가 지금 이 순간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고등학교 동창 3명은 끝없는 조롱과 비웃음을 쏟아내고 급기야 사진까지 찍어 동창의 단체 채팅방에 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들의 오만함은 어떤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될까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과연 통쾌한 결말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한가로운 평일 오후 2시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는 한산했습니다. 서희선은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컵에 담긴 요구르트를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은 영락없는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처럼 보였습니다. 나이 36, 풋풋한 사회 초년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손님들에게 음식을 건네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드셔보세요. 오늘 새로 나온 제품인데 맛이 정말 좋아요.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작은 컵을 건네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희선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죠. 누구든 그녀를 보면 그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서희선은 이 마트를 포함해 전국 200여 개 매장을 거느린 거대 기업 대한물산의 회장이었습니다. 불과 30 초반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영권을 물려받은 젊은 여성 기업인이었죠. 오늘도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고서로만 보면 진짜 현실을 알 수 없어. 직접 와서 보고 겪어야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지. 서희선은 속으로 생각하며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위장 근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녀의 독특한 경영 철학이었죠.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희선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 3명이 명품 가방을 들고 카트를 끌며 걸어오고 있었죠. 잘 관리된 헤어스타일과 짙은 화장이 마트라는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모습을 본 서희선은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서서 걸어오는 여자는 유채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말이 많고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했던 성격 그대로였죠. 옆에는 김혜은이 있었고 뒤따라 오나경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반이었던 동창들이었죠. 서희선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서희선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시식 음식을 정리하며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유채린이 시식 코너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희선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지만 점점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유채린의 중얼거림에 김혜은과
오나경도 고개를 돌려 서희서를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확신에 찬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야, 저거 서희서 아니야? 유채린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죠. 서희서는 내심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일을 했습니다. 맞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김혜은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톤에는 반가움보다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죠. 마치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옛 친구를 발견한 기쁨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희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야, 너 여기서 뭐해? 설마 알바하는 거야? 오나경이 예리한 눈으로 서희서의 앞치마 차림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조소가 담겨 있었죠. 서희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면 계속 숨길까? 하지만 이미 들켜버린 상황에서 부인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일하고 있어. 와, 진짜 서희서가 여기서 알바를? 대박이다. 유채린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트 전체에 울려 퍼질 듯 컸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서희서가 여기서 시식 코너 알바를 한다고? 김혜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흥미진진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아주 재미있는 가십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진짜 세상 모른다더니 딱이네. 공부 그렇게 잘하던 애가 결국 이런 데서 알바까지 하게 되는구나. 오나경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편집숍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서희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깔끔하지만 평범한 앞치마 차림, 소박한 운동화, 화장기 없는 얼굴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우월감을 자극했죠. 서희서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심으로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은 인내심으로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건 좋은 일 아니야? 서희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새 동창은 그녀의 차분한 반응을 오히려 더 우습게 여겼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집안이 어떻게 됐어? 예전에 부모님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나? 유채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톤이 되어 있었죠. 그냥 일이 좋아서 하고 있어. 서희서는 여전히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간결한 답변은 동창들에게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이 좋아서? 야, 누가 시식 코너 알바를 일이 좋아서 해? 솔직히 말해, 돈 때문이지. 김혜은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남편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우월감이 그녀의 말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점점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새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서희서는 이런 상황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할 텐데. 서희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동창은 오히려 더 신이 났죠. 아, 미안. 그래도 친구 만난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근데 진짜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야? 오나경이 가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 와,
근데 앞치마 입은 모습 진짜 어색하다. 학창 시절엔 항상 정장 입고 학생회장 하던 모습만 봐서 그런가? 유채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예전 학창 시절에 대한 질투와 지금의 우월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서희선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묵묵히 시식용 컵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회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마주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동창들에게서 이런 시선을 받는 건 처음이었죠. 참 아이러니하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매장에서 내가 고용한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서희선은 속으로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직원들이 때로는 이런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일할 수도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된 거니까요. 아, 그런데 우리 동창회 단톡방 있는 거 알지? 거기에 소식 좀 올려도 될까? 다들 서희서 근황 궁금해할 것 같은데. 김혜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희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자신의 현재 모습이 퍼진다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건 좀, 아, 왜 부끄러워? 그래도 일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 솔직히 요즘 취업도 어렵다는데 이런 일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오나경이 겉으로는 위로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그 어조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을성이 강한 편이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말이죠. 야,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유채린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귀를 기울일 정도로 목소리가 컸죠. 서희선은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다는 듯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건 개인적인 얘기잖아. 아, 뭐 그렇게 숨겨? 어차피 시급 알바잖아. 대충 계산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오나경이 비웃듯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치 시급을 계산해 볼 생각인 듯 했죠. 요즘 최저 시급이 얼마지?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해도 한 달에 150 정도. 세금 떼면 더 적겠네. 김혜은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동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형편과 비교해보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서희선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그들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서희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동창은 그 말을 더욱 우습게 여겼습니다. 야, 돈이 전부는 아니라니 현실 감각이 없네. 정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김혜은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자랑하려는 듯한 어조였죠. 맞아. 나도 명품 매장에서 일하니까 아는데 요즘 사람들 돈 쓰는 거 진짜 대단해.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쓰는 손님들 보면 세상이 다르구나 싶더라. 오나경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매장 직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죠. 그런데 이서야 진짜 솔직히 물어보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우리끼리는 뭐 유채린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상대방의 불행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희선은 그들의 가짜 동정심을 느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런 면을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랬던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야,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괜찮아? 보기에도 안쓰러운데. 아, 그러고 보니 결혼은 했어? 남편은 뭐해? 김혜은이 캐묻듯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다른 손님들도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서희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그녀의 남편 강도윤은 자신과 함께 회사를 경영하는 부회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믿어줄 리도 없고 오히려 더 큰 조롱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결혼했어. 아, 그래. 그럼 남편은 뭐해? 설마 남편도 여기서 일해? 오나경이 놀리는 듯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사업해. 사업? 어떤 사업? 자영업 같은 거? 유채린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진정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처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 같았죠. 그냥 유통업. 서희서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 진실도 아니었죠. 유통업? 뭐 도매 같은 거? 요즘 그런 거 힘들다던데. 온라인이 발달해서 오프라인 장사는 다 죽어가잖아. 김혜은이 아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바까지 하게 된 거 아니야?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오나경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것처럼 말이죠. 서희선은 더 이상 이런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사진 한 장 찍자. 추억 삼아서 동창회 때 못 본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유채린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희선은 깜짝 놀라며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진은? 왜 부끄러워? 아니면 남편한테 들킬까봐 그래? 김혜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희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정말 도를 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말 사진은 찍지 마. 부탁이야. 서희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동창은 오히려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더욱 재미있어 했죠. 야,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일하는 거 자랑스럽다며. 유채린이 이미 카메라 앱을 켜놓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근무 중이라서. 근무 중이면 어때? 잠깐만이면 되는데. 아, 혹시 사장한테 들킬까봐? 그래,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오나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몰래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듯한 어조였죠. 서희선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단순히 옛 친구를 만나서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불행을 확인하고 즐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찍지 마. 서희서가 한층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채리는 이미 휴대폰을 들고 각도를 맞춰가며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야, 한 장만. 동창회 단톡방에 올릴 거니까. 전교 1등의 현재 모습, 이런 식으로 올리면 다들 놀랄 것 같은데. 김혜은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희서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전교 1등의 현재 모습이라 참 재미있는 제목이네. 서희서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공부 그렇게 잘해서 뭐해? 결국 시식 코너 알바잖아. 인생 참 모르는 거야. 오나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중년 여성 손님이
시식 코너로 다가왔습니다. 서희선은 재빨리 밝은 표정을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맛보시고 가세요. 아, 고마워요. 이게 뭐예요? 새로 나온 요구르트인데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아요. 서희서가 정성스럽게 설명하며 작은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손님이 맛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오, 맛있네요. 하나 사갈게요. 감사합니다. 저쪽 냉장고에 있어요. 손님이 가고 나자 새 동창이 다시 서희서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와, 진짜 프로 의식 있네. 손님 응대하는 거 봐. 완전 베테랑 알바생 같아. 유채린이 비웃듯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게. 근데 손님한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친구잖아. 김혜은이 억지스럽게 서운한 척했습니다. 서희선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 지금 상황 어때? 힘들지? 우리끼리 뭐. 오나경이 가짜 동정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아. 별로 힘들지 않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 시식 코너 알바가 힘들지 않을 리 없잖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손님들 눈치 봐야 하고. 유채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서희서가 짧게 답했지만 새 동창은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유채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동창들을 향해 손짓했죠. 야, 애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래. 슬슬 가야겠다. 아, 벌써? 시간 참 빨리 간다. 김혜은이 아쉬워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더 이상 놀릴 거리가 없어서 지겨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정말 사진 한 장만 찍고 가자. 추억으로. 오나경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말 찍지 마. 진짜 부탁이야. 서희서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이미 유채리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죠. 야, 뭐 하는 거야? 서희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미안. 실수로 찍혔네. 근데 잘 나왔다. 이거 단톡방에 올릴게. 유채린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지워줘. 서희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죠. 하지만 유채린은 오히려 그런 서희서의 모습을 더욱 재미있어 했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친구끼리 추억 사진 찍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찍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예민하네. 그냥 사진 하나인데 뭐 그래? 아니면 정말 남편한테 들킬까봐 그래? 김혜은이 끼어들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상대방을 더욱 자극하려는 악의가 담겨 있었죠. 남편 이야기는 왜 나와? 서희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남편한테 거짓말했어? 다른 데서 일한다고? 아니면 일 안 한다고? 오나경이 추측하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서희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유채린이 계속해서 묻자 서희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마침 다른 손님들이 시식 코너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쇼핑 시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였죠. 서희서는 이 기회에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니까 이제 그만 가줄래? 야, 우리도 손님인데? 여기서 장 볼 거거든. 김혜은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장 보고 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러긴 뭘 이래?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게 이상한 일이야? 유채린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손님들도 이들의 시끄러운 대화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죠. 아가씨, 시식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희선은 즉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서서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거 맛보세요. 할아버지가 시식을 하시는 동안 새 동창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시자마자 다시 시작됐죠. 야,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한 달에 진짜 얼마나 벌어? 궁금해서 그래. 오나경이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런 거 왜 궁금한데? 서희서가 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끼리니까. 나도 예전에 알바 해봤거든. 힘든 거 알아. 힘들다고 생각 안 해. 서희서의 짧은 답변에 오나경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집세네. 그래, 힘들지 않다고 치자. 그럼 보람은 있어? 유채린이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서희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일에는 정말 보람이 있었거든요.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고객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보람 있어. 보람? 시식 코너 알바에 무슨 보람이 있어? 김혜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 때 서희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실제로 손님들이 시식을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정말 순수하네. 그런 걸로 보람을 느끼다니. 오나경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서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내 인생의 끝은 아니지? 다른 계획 같은 거 있어? 유채린이 마치 상담사라도 되는 양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니,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나이도 있고 뭔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일이 좋다고 했잖아. 서희서가 말했습니다. 야, 좋다고 해서 평생 할 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김혜은이 마치 충고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서희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 화났네.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오나경이 가짜로 놀라는 척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이런 것도 말 못해? 유채린이 억울한 척했지만 그 억울함은 전혀 진짜 같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김혜은이 뭔가를 생각해낸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이서야, 혹시 우리 소개해줄까? 괜찮은 일자리. 무슨 일자리? 서희서가 되물었습니다. 응, 내 남편 회사에서 사무직 뽑는다고 하더라. 물론 경력이 없으니까 신입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여기보다는 낫지 않을까? 김혜은이 마치 큰 호의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고마운데 괜찮아. 서희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야, 왜 괜찮아? 진짜 좋은 기회인데?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괜찮다고? 정말 괜찮아. 서희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새 동창은 포기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일하는 매장에서도 사람 뽑는다고 했는데 명품 매장이니까 여기보다는 훨씬 좋을 거야. 물론 면접 봐야겠지만 오나경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고맙지만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더 좋은 조건인데. 지금 이 일이 좋다고 했잖아. 야, 그럼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봐. 언제까지 이런 일 할 거야? 유채린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희선은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이들의 가짜 친절과 우월감 섞인 동정심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다른 일 생각해봐.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만 할 거야? 유채린이 마치 진심 어린 충고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상대방을 깔보는 시선이 역력했죠. 서희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아이고, 정말 고집세다. 그럼 뭐 할 수 없지. 우리는 친구로서 할 말 다 했으니까. 김혜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자. 애들 데리러 가야 해. 오나경이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떠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재미있는 거리를 찾으려는 듯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서 남편은 정말 뭐해? 사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하더라. 유채린이 다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업이라고 했잖아. 서희서가 말했습니다. 유통업이 뭔데? 도매, 소매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그냥 유통업이야. 서희서가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는 투로 답했지만 이들의 호기심은 더욱 자극되었습니다. 야, 그렇게 숨기지 말고 말해봐. 우리끼리 뭐? 김혜은이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나경이 논리적인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마트 점장이 지나가다가 이쪽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세 여자가 시식 코너를 둘러싸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40살 초반의 중년 남성으로 현장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 관리자였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서희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주변 상황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손님들께서는 쇼핑하러 오신 거 맞죠? 점장이 새 동창을 향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장 보러 왔는데 마침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유채린이 능글맞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쇼핑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손님들이 시식을 못하고 계셔서요. 점장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김혜은이 일단 수긍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이 다른 곳으로 가자마자 그들은 다시 시식 코너로 몰려들었습니다. 야, 저 점장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오나경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손님인데 왜 저래? 유채린이 거들었습니다. 서희선은 그들이 점장에게까지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점장은 다른 손님들을 배려해서 정중하게 부탁한 건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점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야. 다른 손님들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야. 야, 너 왜 점장 편 들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김혜은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아이고, 정말 모범생이네. 알바생 주제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오나경이 비꼬는 말했습니다. 알바생 주제라는 말을 들은 순간 서희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표현을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알바생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서희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시한다고?
언제 우리가 널 무시했어? 유채린이 어이없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들이 무시가 아니라고 생각해? 야, 우리가 뭐 잘못 말했어? 친구로서 걱정해서 해준 말인데 그걸 무시라고 받아들이면 어떡해? 김혜은이 억울한 척했습니다. 친구로서 걱정이라고? 서희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안 그러면 뭐야? 그럼 사진은 왜 찍었어? 동창회 단톡방에 올린다고 한 건 친구로서 걱정해서? 서희서의 날카로운 지적에 세 사람이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오나경이 뻔뻔하게 대답했죠. 그건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려고 한 거야. 나쁜 의도는 없었어. 추억이라고. 서희서는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야,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지금 이 일 계속할 거야? 계획 같은 건 있어? 김혜은이 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계획이 있냐고? 서희서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차분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응, 맞아. 이런 일 언제까지 할 건지 궁금해서. 유채린이 여전히 가벼운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서희서의 변화된 분위기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36인데 평생 시식 코너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 김혜은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서희서는 잠시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어 만나니 이들의 본성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 말이죠. 그래, 계획 있어. 서희서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 뭔데? 오나경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뭐야, 그게?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 우리끼리 뭘 숨겨? 유채린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 서희서는 앞치마 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치마를 풀기 시작했죠. 새 동창은 그런 서희서의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뭐해? 앞치마 좀 정리하려고. 서희서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자 그 안에 입고 있던 옷이 드러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재질의 검은색 블라우스와 정갈한 슬랙스, 그리고 블라우스 깃에 달린 작지만 눈에 띄는 브로치가 보였죠. 새 동창은 그제야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옷 괜찮네. 어디서 샀어? 김혜은이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어느 백화점? 브랜드가 뭐야? 오나경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죠. 야, 브로치도 예쁘다. 그것도 어디서 샀어? 유채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선물 받았어. 누구한테? 남편한테. 오, 남편이 센스 있네. 비쌌겠다. 김혜은이 부러워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식 코너 알바를 하는 사람의 남편이 줄 수 있는 선물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때 마트 점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만 손님들께서 계속 여기 계시니까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점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우리도 손님인데요. 유채린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습니다. 물론 손님이시지만
시식 코너를 계속 점유하고 계시면. 점유라니요? 우리가 점유했다고요? 그냥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오나경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점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싶었지만 다른 손님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 대화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다른 곳이 어디요? 우리가 여기서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김혜은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희선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점장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점장에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만해. 서희서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동창이 동시에 서희서를 바라봤습니다. 점장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야, 너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유채린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희선은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점장을 향해 말했죠. 점장님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장이 서희서가 건넨 명함을 받아들고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명함에는 대한물산 회장 서희서라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회 회장님?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과 서희서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식 코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던 사람이 자신이 모시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희서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나니 그녀에게서는 완전히 다른 아우라가 풍겼죠. 평소 직원들이 느끼던 그 카리스마 있고 당당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점장이 허둥지둥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한편 새 동창은 이 상황을 보며 완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야, 뭐야? 왜 점장이 저래? 유채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뭔가 이상하네. 김혜은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나경은 조금 더 예리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서의 달라진 분위기, 점장의 과도한 반응,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까지 뭔가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점장님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서희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미리 연락을 드리면 위장 근무가 되지 않겠죠? 서희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면이 있었죠. 위장 근무라고요? 점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웠네요. 서희서가 새 동창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나경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희서에게 다가갔죠. 이서야 혹시... 응? 서희서가 평온한 표정으로 오나경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뭐하는 사람이야? 오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아,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 서희서가 새 동창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함 케이스에서 명함 3장을 더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대한물산 회장 서희서야. 이 매장도 우리 회사 소속이고. 세 사람이 동시에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명함에는 분명히 대한물산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유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야? 김혜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짜 명함이라고 생각해? 서희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매장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강도윤, 서희서의 남편이자 대한물산의 부회장이었죠. 그는 서희서를 찾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연락도 안 되고 여기 있었어? 강도윤이 서희서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응, 현장 점검하고 있었어. 아,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근데 지금 다른 지점 미팅 가야 해. 임원들이 회장님 언제 오시냐고 계속 연락 오고 있어서 난리가 났어. 강도윤의 말을 들은 새 동창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서희서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부회장님도 오셨군요. 점장이 강도윤에게도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강도윤이 점장에게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새 동창을 보더니 서희서에게 물었죠. 이분들은 누구세요? 고등학교 동창들. 서희서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강도윤이 예의상 인사했지만 새 동창은 제대로 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충격에 빠져 입을 벌린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근데 여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강도윤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 서희서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가자. 시간이 늦었어. 응. 서희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례한 고객들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십시오. 직원들이 고객의 조롱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점장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서희서는 마지막으로 새 동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죠. 그동안 재미있는 대화였네. 특히 알바생 주제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 서희서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끝까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다니. 역시 배운 건 성적뿐이었나 보네. 새 동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서희서와 강도윤이 함께 매장을 떠나는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다는 건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 그들은 오늘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과 존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낡은 경차 가지고 우리 딸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상견례 자리 사위 될 사람을 향한 예비 장인의 경멸 가득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낡은 경차와 평범한 옷차림만으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며 파혼을 선언하는 가족들. 그러나 그들이 멸시했던 남자는 사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대가로 그들의 회사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도 모른 채 그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과연 그 남자는 어떻게 복수를 시작할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어떤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순간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김준영의 목소리는 고급 한정식집 룸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죠. 이선우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옆에 앉은 김하은의 어머니 서연정 역시 거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10년도 넘은 경차를 타고 다니다니 정말 답답해요. 우리 하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노골적인 불만과 실망감만이 가득했죠. 서연정은 계속해서 이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시계도 없고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준영이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검소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김준영은 가차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만 해도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위가 될 사람이 경차나 타고 다니면 체면이 서겠어요? 김하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선우 오빠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김하은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이선우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어. 서연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차가운 현실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은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고생만 시킬 사람한테 보낼 수는 없어요. 대학교 교육비만 해도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녀는 이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준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하은이가 남자친구 있다고 했을 때는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실망이 너무 크네요. 그의 말투는 점점 더 직설적이 되어갔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벤츠나 BMW는 기본으로 타는데 경차라니? 이선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차 열쇠를 만졌습니다. 그 낡은 경차의 열쇠가 이렇게까지 큰 논란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김하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거든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선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도 냉소적인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사나요? 현실을 좀 봐요, 현실을. 우리 하은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생활 수준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이선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온화해졌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선우는 자신의 낡은 경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겸손하게 살아왔지만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하은이었습니다. 선우 오빠, 오늘 정말 미안해.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체념 같은 것도 느껴졌죠.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이선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하은조차도 부모님의 말에 완전히 반박하지 못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빠, 김하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셨어. 우리 결혼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건가? 알겠습니다. 이선우의 대답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김하은은 그의 변한 목소리 톤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선우는 경차를 세우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 돈과 지위 앞에서는 무너져버리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도 좋지만 때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무시당했을 때는 말입니다. 이선우는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회장으로서의 그가 사용하는 전용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미확인 전화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중요한 비즈니스 관련 내용들이었죠. 이선우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제와는 다른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선우 자신은 분명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하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이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난 김하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어제 부모님과 긴 얘기를 했어. 이선우는 이미 그 대화의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셨어. 아니, 사실은 반대하신다고 해야 맞겠네. 김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선우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은 씨, 생각은 어떤가요? 그의 질문에 김하은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부모님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어. 김하은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빠를 정말 좋아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녀의 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이선우는 확신했습니다. 김하은도 결국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돈과 지위 앞에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실망감이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우가 일어섰습니다. 하은 씨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떤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김하은은 급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하지만 이선우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하은의 부모님은 딸의 결정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 현명하네. 그런 남자와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김준영이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서현정 역시 거들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더 좋은 사람 찾아보자. 우리 하은이 조건이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들은 이선우를 정리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김하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선우의 마지막 차가운 눈빛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동안 본 적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며칠 후 김준영이 운영하는 중앙산업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20여 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갑자기 흔들리고 있었죠. 이상하네. 뭔가 잘못되고 있어. 김준영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 모든 일들이 이선우와 연관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선우라는 이름은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잊힌 과거였거든요. 김준영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 중앙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직원 100여 명 규모의 회사로는 나름 성공한 편이었죠. 그래서 그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딸의 결혼 상대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하은아, 아빠가 왜 그 남자를 반대하는지 알지? 아빠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긴 거야. 그 남자는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김하은은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알겠어요. 그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부모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미래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먼저 주요 협력업체인 선우상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하지만 다음 분기 계약을 좀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우리가 10년 넘게 거래해 오면서 문제가 있었나요? 김준영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선우상사는 그의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처였거든요. 아, 그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은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김준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또 다른 주요 거래처에서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김준영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렇게 동시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는데. 그는 급히 다른 거래처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대출 조건을 재검토해야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담당자의 말에 김준영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는 우량 고객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여보, 뭔가 이상해요. 김준영이 아내 서현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하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서현정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경쟁업체에서 뭔가 공작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김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닌데 누가 굳이 그런 짓을 하겠어? 김하은도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실 거지? 그녀의 물음에 김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요 거래처의 절반 이상이 계약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김준영은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상합니다. 모든 업체가 동일한 시기에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경영관리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찍힌 거라는 말인가? 하지만 그는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선우라는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선우는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었고 이런 대규모 경제적 타격을 가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선우는 며칠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하은과 그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하은의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생생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만 해도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경차나 타고 다니면 체면이 서겠어요? 그런 오만한 태도들이 이선우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선우는 김준영이 운영하는 중앙산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휴대폰에는 이미 모든 정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우그룹의 정보력은 상당했거든요. 직원 수, 매출 규모, 주요 거래처, 은행 거래 현황까지 모든 것이 파악되어 있었죠. 흥미롭네요. 이선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중앙산업은 생각보다 여러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들 중 상당수가 선우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죠. 이것은 예상보다 일이 쉬워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선우는 먼저 선우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선우상사의 구매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선우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중앙산업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이선우의 질문에 구매팀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와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중소업체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신가요? 그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협력 업체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해 주시고요. 이선우의 말은 간단했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구매팀장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하지만 이선우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시한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선우는 선우그룹과 관련된 다른 계열사들에도 비슷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선우그룹의 위상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금융권에도 연락했습니다. 선우그룹의 주거래 은행 중 하나가 바로 중앙산업의 거래 은행이기도 했거든요.
중앙산업의 신용 등급을 재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대출 조건도 다시 평가해 보시고요. 이선우의 한마디로 김준영의 금융 생명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시가 끝난 후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돈과 지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죠. 김하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아버지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갑자기 거래처들이 계약을 중단한다고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선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정말 모르는 것처럼 들렸죠. 김하은은 혹시 이선우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연락한 것이었지만 그가 중소기업 직원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연락했어. 김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선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이선우의 말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김하은은 그 확신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요. 일주일이 지나자 중앙산업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김준영은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의 연쇄적인 계약 중단으로 인해 회사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이번 달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리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김준영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선우와 이 사태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우는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었고 이런 대규모 경제적 타격을 가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김하은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정말 심각한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준영은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아빠가 해결할 거야. 김준영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김하은은 그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김하은은 문득 이선우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한편 이선우는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우그룹의 회장실에서 비서진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산업 관련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열사에서 관련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진짜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해줘야죠.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직접 나서실 계획이신가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 무렵 김준영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동업계 선배들, 오랜 거래처 사장들, 심지어 경쟁업체에까지 연락해봤지만
모두 미안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미안한데 지금은 저희도 상황이 마치 누군가 조율한 것처럼 모든 답변이 비슷했습니다.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어. 김준영은 확신했지만 그 배우를 알 수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을 타겟으로 삼은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죠. 김하은의 어머니 서연정도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하지만 김준영은 가족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죠. 오히려 절망감에 가까운 감정이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하은은 이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이제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선우와 김하은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하은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회사가 정말 위험해.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대. 이선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가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김하은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오빠 회사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 김하은의 말에 이선우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이선우의 말에 김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너무 어리석은 기대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김하은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하은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선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하은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선우는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하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휴대폰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선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중앙산업 관련해서 모든 조치를 해제해 주세요. 네, 지금 당장이요. 짧은 통화였지만 김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방금 뭐라고 한 거야? 김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선우는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아버지 회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 제가 한 겁니다. 김하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오빠가 어떻게? 하지만 이선우의 다음 말에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선우그룹의 회장입니다. 이선우. 그러니까 선우그룹의 그 이선우예요. 이선우의 고백에 김하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선우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거짓말이지? 농담하는 거지? 김하은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명함 지갑에서 특별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우그룹 회장 이선우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김하은은
그 명함을 받아들고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숨겼어? 김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선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돈과 지위가 아닌 진정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이선우의 질문에 김하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고 있었거든요. 하은 씨와 하은 씨 가족분들은 제가 경찰을 탄다고 돈이 없어 보인다고 저를 무시했죠. 그리고 파혼을 선택했고요. 이선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하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하은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하지만 이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알았다면 다르게 됐을 거라는 그 생각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장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말이에요. 이선우의 말에 김하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이선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중앙산업 관련 조치 해제 완료됐습니다. 모든 거래처에 복구 지시를 내렸고요. 짧은 보고였지만 김하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하은 씨 아버지 회사는 정상화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 사이도 정말 끝입니다. 이선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하은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앙산업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계약을 중단했던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거래를 재개하고 싶습니다. 모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김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상대방들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만 반복했죠.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대출 조건 재검토 건은 취소됐습니다. 다시 기존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김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김하은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김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무시했던 그 사람, 선우 오빠 말이야. 아, 그 경차 타던 놈? 그놈이 왜? 김준영의 반응은 여전히 무시하는 투였죠. 하지만 김하은의 다음 말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분이 선우그룹 회장이야. 김하은의 말에 김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선우그룹? 그 선우그룹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그분이 한 거래.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김준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우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회사의 회장을 자신이 경찰을 탄다고 무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정상화된 것도? 김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모든 조치를 해제해 주신 거야. 김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선우그룹 회장을 모욕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자비를 베풀어 회사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김하은의 어머니 서연정도 남편의 말을 듣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가 선우그룹 회장님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은아, 그분께 사과해야 해. 당장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김준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으실 거야. 그리고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하셨어. 김준영은 머리를 감싸며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속물적인 판단 때문에 딸의 행복은 물론이고 자신도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선우그룹 회장과 사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손으로 차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김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김하은은 이선우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준영과 그의 가족들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후회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매일 되새기며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외모나 소유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이선우는 그 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그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언젠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나 소유물이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